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소화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갖다 우리 배워야 되는데 이 소화라고 하는 것부터 순환, 호흡, 배설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소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소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음식물들을 다 우리가 조각 이렇게 분쇄시켜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그렇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 같은 이런 물질들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로 영양소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합니다. 여기서 이 영양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은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더 작게 분해가 돼서 내 몸에 흡수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영양소로 분해되어지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소화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흡수되어질 수 있는 그 과정, 그 크기까지. 근데 이 소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소화와 무슨 소화가 있냐면 기계적 소화와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이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힘이 가해지는 물리적 소화인데요. 여기에는 이빨로 아그작 씹어주는 씹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옮겨주는 것 장이 막 움직이면서 막 소리가 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여기에 음식물들이 옆으로 이동을 갖다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대장 속에 있는 우리 그 찌꺼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그 나중에 항문까지 나오게끔 되어지는 그런 운동들을 다 우리가 꿈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절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분쇄가 되어진 후에 소화, 효소하고 이렇게 섞어져서 우리가 혼합되어지는 운동을 바로 분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이라는 부분의 의미로 이 분절 운동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화효소라고 하는 이 물질들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분쇄시킬 때는 녹말과 같은 것, 즉 탄수화물을 갖다가 엿당이라고 하는 물질로 우리가 부술 때, 나누어서 우리가 엿당이라는 물질로 만들 땐 바로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어떤 소화효소가 필요하냐? 바로 침 속에 우리가 섞여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이 소화효소가 작용을 해서 바로 엿당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끔 되어지죠. 이런 소화효소가 우리가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소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기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위치와 그 소화기관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각자 소화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소화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음식물을 집어먹는 입부터 그 음식물이 위까지 내려가는데 도와주는 식도가 있고요. 그 식도에서 우리가 어디를 거쳐가죠? 위를 갖다 거쳐서 우리 소장을 가기 전에 바로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갑니다. 십이지장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요 부분에 보이는데 여기 우리가 잘 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부분에 우리가 안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십이지장을 거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소장이죠. 소장. 그리고 소장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렇죠? 대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항문이 소화기관이냐고요? 당연하죠. 항문은 소화기관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긴 찌꺼기, 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배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만 항문이라고 하는 이 부위까지는 소화기관에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우리 간.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자가 아니고요. 여기 요거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얘는 우리 간에 붙어 있는 바로 쓸개입니다. 그리고 이자.
네, 우리 이자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화 보조기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화 보조기관들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입부터 우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입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는 소화가 기계적인 소화도 일어나고 화학적인 소화도 일어납니다. 자, 근데 기계적인 소화는 이빨로 우리가 음식물을 부서지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죠, 씹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침과 그다음에 음식물을 섞어서 소화를 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 무슨 운동? 분절 운동도 같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자, 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여기서는 씹는 운동과 그 다음에 우리 분절 운동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우리 소화가 일어난다. 자, 그럼 화학적인 소화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가? 자, 일단 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에 한 부분이 가장 먼저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입이죠. 근데 그 입에서는 우리가 소화액을 뭘로 우리가 분비하냐면 바로 침. 침이라고 하는 건 여기 턱 밑에, 귀 밑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침샘이 있는데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게 되어지면 입에 침이 고이는 것도 침샘으로부터 침이 분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침이라고 하는 건 소화액이고요. 그 안에 바로 소화 요소인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바로 아밀레이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아밀레이스가 여기에 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데요. 이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포도당이 자, 여러 개가 이렇게 이어져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인 것이고, 엿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당이 두 개씩 결합되어져 있는 이당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두 개씩 끊어질 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아밀레이스가 이 부분의 소화 요소로서 작용을 해서 엿당으로 우리가 분해가 되어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오랫동안 입에서 씹게 되어지면 단맛이 나는 것도 바로 이 엿당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엿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땐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자,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 자, 이것이 바로 엿당의 효과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식도부터 우리가 항문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살짝 지우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자, 이번에 우리 식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 살펴보면 식도는 여기는 입부터 위까지 내려가는 하나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운동은 먹은 음식물들을 갖다 위까지 옮기는 운동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운동을 통해서? 꿈틀 운동을 갖다 통해서. 자, 그래서 기계적인 소화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꿈틀 운동을 통해서 어디 위까지 우리가 운반한다. 근데 식도에서는 우리가 소화액과 소화효소가 있느냐? 아니요. 화학적 소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소화액도 없고 거기에 따른 소화효소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꿈틀 운동을 통해서 위까지 옮겨온 음식물들 중에서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이 성분이 최초로 소화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 단백질이 최초로 우리가 소화되어지는 장소이다. 자, 근데 위에서는 우리가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 위산과 그다음에 소화효소와 음식물이 바로 섞어지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계적인 소화는 우리가 분절 운동과 그 다음에 우리 소장 쪽으로 움직이면서 꿈틀 운동이 같이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근데 위에서는 소화액과 소화효소가 있느냐? 있죠. 자, 근데 소화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위액. 근데 이 위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위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위산 가지고서는 절대 소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소화 요소인 바로 펩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펩신 혼자서도 여기는 음식물 중에 단백질을 갖다 분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위액과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합동으로 우리가 작용을 해야만 단백질이 우리가 분해가 되어져서 단백질 중간산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지게끔 되어져요. 자, 그럼 우리 여기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치우고 나서 우리 이 단백질 중간산물에 대한 그 과정 우리 한번 모식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쫙! 자, 이번에 우리 여기 단백질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는데 중간산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산, 즉 위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펩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 단백질에 우리가 작용을 하면 단백질 중간산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이 중간산물의 원래 이름은 바로 펩톤입니다. 펩톤. 근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펩톤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중간산물이라고 하는 이 7글자의 용어로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표현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위산이라고 하는 거의 이 성분은 염산인 것 알고 계시죠? 염산이지만 염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산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위산은 특징이 우리가 뭐냐면 pH, 즉 우리가 산성도라고 하는 걸로 따졌을 때 2.0이 되어지는 강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을 도와주는 펩신의 보조 작용 역할 갖다가 우리가 하는 물질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산은 여기를 갖다가 보시면 우리 위 주머니가 있는데 음식물이 내려오게끔 되어지면 여기에 우리가 위산이 이제 분비가 되어져서 여기에 있는 음식물을 갖다가 녹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음식물이 결합되어져 있는 이 구조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지도록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있는 결합 물질들만 녹이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도 이 염산이 작용하게끔 되어지면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에 있는 결합 물질이 있거든요. 그 결합 물질만 우리가 녹여서 세포를 퉁퉁퉁퉁 치면 얇게 펴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염산, 즉 위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기 쉽게끔 우리가 여기서 결합 구조를 갖다가 느슨하게 바꾸어 준다. 근데 여기에는 염산이 여기에는 이 위벽에 그대로 닿으면 위벽이 진짜 상처 있고 염증이 나서 우리가 아플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위벽에는 먼저 자, 뮤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뮤신은 성분의 성질이 바로 염기성입니다. 자, 이제 어떤 말이 나올지 뻔하게 여러분들 감 잡으시죠? 염기성과 산성. 자, 우리 그럼 염기성의 이 뮤신이 분비가 되어지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뭐예요? 중화시키죠. 그래서 이 뮤신이라고 하는 거는 위산을 자, 중화시켜서 무엇을 갖다가 보호한다?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염산, 즉 위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음식물들이 우리가 들어오면 썩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들에 우리가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균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죽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균 효과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자, 음식물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산이 우리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비가 안 되어지면 이게 그대로 썩게 되어지잖아요. 음식물이 썩는 냄새가 올라와서 입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입냄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썩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여기 장에서 우리가 이제 부패되어진 물질들이 올라와서 그 가스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입냄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음식물들이 이제 단백질에 대한 이 부분들이 분해되어지고 나면 자, 어디로? 바로 여기 있는 십이지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12지장에서는 우리 어떤 소화가 일어나는지 자, 그림을 바꾸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의 모양 알고 계시죠? 바로 간입니다. 자, 근데 이 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붙어 있는 것 바로 쓸개죠. 자, 우리 간과 쓸개의 우리 작용이 어떤 작용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간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우리 독성, 즉 암모니아를 갖다가 요소로 바꾸어주는 바로 해독 작용을 바로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은 아니에요. 이 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여기서 소화를 도와주는 보조기관입니다. 왜? 바로 쓸개즙을 여기서 만들기 때문이죠. 간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만들어진 이 쓸개즙이 자,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바로 이거 쓸개. 자, 쓸개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거는 엄연하게 우리가 여기서 소화액이지만 자, 이 소화액은 어떠한 소화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소화 요소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소화 요소가 없는 이 쓸개즙은 우리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선생님한테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내가 먹은 그 음식물들 중에 섞여 있는 지방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 지방이 물과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근데 그걸 섞어주는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쓸개즙이 합니다. 그래서 쓸개즙의 분비는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물과 자, 우리 지방이라는 성분의 무슨 작용? 자, 중화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쓸개즙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있는 자, 요 노란색 꼬여있는 이 주머니 같은 것 바로 이자입니다. 자, 이 이자도 소화를 도와주는 보조기관인데 여기 이자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자액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이자액은 우리가 세 가지의 소화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소화 요소를 다 분비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밀레이스. 아까 우리 입에 있던 침에 섞여져 있던 소화 요소인데 이 아밀레이스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중에서 미처 분해되어지지 못한 탄수화물을 자, 무엇으로 분해한다? 그렇죠. 엿당으로 우리가 분해를 갖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립신은 아까 위에서 우리가 분비됐던 펩신이라는 그 소화 요소보다 더 강력합니다. 여기는 위산이 없어도 단백질을 자, 무엇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단백질 중간산물이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할 수가 있죠. 단백질 중간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펩톤. 자,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가 나오는데 이 라이페이스가 바로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지방을 갖다가 무엇으로 우리가 분해시키냐면 바로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물질로 분해를 갖다 시키는데 여기 이 지방에 대한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라면줄기가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면 자,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라면줄기. 자, 모노글리세리드는 하나짜리니까 바로 이 막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개수에 대한 비율을 갖다 구하게끔 되어지면 얘는 3대 1의 비율로 여기서 나뉘어지게끔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이자액을 갖다가 우리가 분비하는 이자가 자, 12지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이자액을 분비를 하게 되어지면 여기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가 다 분해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지방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12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지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장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지방에 뭐가 일어난다? 최초 소화가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꼭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지장에서 이제 이 뒤에 따라가게끔 되어지면 이제 소장이 나오는데요. 그 소장에서는 장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장액은 탄수화물을 갖다가 우리가 더 분해시키거나 단백질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소화 요소라고 했는데
엄연하게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화 요소는 바로 말테이스입니다. 말테이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가 소화시키는 효소의 이름은 바로 펩톤을 갖다가 우리가 소화시키는 바로 펩티데이스. 자, 말테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아까 분해가 되어졌던 엿당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갖다가 자, 마지막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펩티데이스는 아까 분해가 되어졌던 단백질 중간 산물을 자, 펩톤이죠. 펩톤에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분해를 갖다 시키는 역할을 바로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물질이 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이 소화 요소들이 우리가 여기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의 소화요소, 단백질의 소화요소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들에 대한 단어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인데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테이스, 펩티데이스라고 이야기를 익혀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분해되어졌던 물질들이 소장에서 어떻게 흡수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소장까지 배웠으니까 그 다음은 대장이겠네요. 아, 근데 이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번 지저분하게 생각하죠. 왜? 우리 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장은 말이죠. 어떠한 소화액도 분비가 안 되고 소화효소도 분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계적 소화는 일어나요. 왜? 찌꺼기인 똥을 우리가 옮겨줘야 되기 때문이죠. 무슨 운동? 바로 꿈틀 운동. 하지만 분절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기계적 소화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꿈틀 운동만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 대장은 한 가지 우리가 특별한 작용을 해요. 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그 수분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흡수 해줘야 되는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자, 대장의 역할은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 만약에 너무 수분을 갖다가 쫙쫙 재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 자, 그거는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항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화기관에 속하지만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긴 찌꺼기를 우리가 즉동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그렇죠? 배출하는 경우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배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배설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배설은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 배출과 배설은 다릅니다. 배출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밖으로 버려지는 것이지만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땀이나 오줌을 갖다가 생성하는 과정을 바로 배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항문에서 하는 역할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화기관에 대한 이 부분은 항문까지 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고 자, 이제 우리가 소화되어진 영양소들, 최종 산물들 우리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흡수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조금 기억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소장이 있습니다. 자, 그 소장에 우리가 단면을 갖다 잘라서 보면 이렇게 주름진 벽이 나오게끔 되어지는데 그 주름진 벽이 바로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거는 말이죠. 소장에서 우리가 영양소를 갖다 흡수할 때 흡수하는 효율을 갖다 높여줘야 되거든요. 즉 한마디로 표현해서 표면적을 그렇죠 넓혀준 거죠. 그래서 이 융털이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름진 구조는 자, 왜 필요하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 주름진 구조라는 것은 결국 그렇죠 허파에 있는 우리가 폐포나 그 다음에 물고기의 아감이나 식물의 뿌리 털처럼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뭐 하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주름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융털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건 우리가 꼭지 모양처럼 생겼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면 이 융털 안쪽에 보면 암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 막대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갖다가 우리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은 암주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자, 림프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암죽관과는 별개입니다. 림프관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부분이 바로 흉털 속에 있는 바로 암죽관입니다. 자, 근데 암죽관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분해되어진 음식물들 중에서 그 분해되어진 음식물 속에 들어있던 영양소들 중에 우리가 물에 잘 녹는 것과 기름에 잘 녹는 것들이 있겠죠. 기름에 잘 녹는 건 지용성, 물에 잘 녹는 건 수용성. 근데 이 암죽관은 우리가 지용성의 물질들을 바로 흡수해서 어디로? 림프관을 타고 심장으로 우리 보내주는 역할을 갖다 합니다. 자, 그래서 지용성 물질들을 갖다가 흡수하는 역할을 암죽관에서 하는데, 그럼 암죽관에서 흡수하는 물질들은 뭐가 있느냐? 아까 지방이 분해되어지고 남은 자, 지방산과 자,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자,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속에 있던 바로 지용성 비타민까지 자, 흡수가 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A, D, E, K 네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 기억이 안 나면 암죽관에 흡수되어지는 물질이 뭐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주면 쉽게 또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앞 글자만 해도 얘네들은 금방 기억이 나는 단어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어지는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이냐? 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물에 잘 녹는 바로 수용성의 자, 물질들이 바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수용성 비타민. 자, 수용성 비타민에는 위에서 나오지 않았던 B하고 C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흡수되어지는 것 중에 물, 그 다음에 그렇죠, 무기염류.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도당까지 자, 네 가지가 흡수가 되어집니다. 얘네들은 이 포도당 때문에 림프관을 타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을 타고 흡수되어진 뒤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간 뒤에 온몸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분배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우냐면 모세혈관에 흡수되어지는 거는 자, 혈관이 BC 카드에 긁히면 어떻게 돼요? 피나죠? 피나는데 물 묻히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물 묻히면 아파요. 이렇게 외워주면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물무아포라는 이 단어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모세혈관을 타고 어디로?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넘어가면 온몸으로 쫙 하고 퍼져나가는 게 바로 여기는 물무아포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름기, 즉 지용성의 물질들은 암죽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 자, 어디로? 심장으로 막바로 가야 내 온몸으로 쫙 우리 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화 여기서 우리 끝낼 것이냐? 아니요. 아직 안 남았어요. 왜? 제일 중요한 파트인 실험에 관계되어진 내용들도 다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분들 지우고 나서 실험에 대한 내용들 쭉 펼쳐가지고 올게요. 자, 어디 가려고 그래 벌써. 아직 안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줘. 자, 여기 끝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줘요. 자, 이제 우리 앞에서 소화라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살펴봤는데 소화까지만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소화를 갖다 마무리 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는 뒷부분에 나오는 실험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기출문제나 또는 우리가 또 수행평가나 이런 데에서도 물어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어보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침의 작용에 관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 침이 우리가 여기서 끓인 침일 때 또는 얼음에 넣어 놓았을 때 그런 침에 대한 작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실험을 해보면 참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험을 하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암기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헷갈려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 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녹말을 갖다가 분해해서 뭘로? 엿당으로 우리가 분해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 녹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아이오딘, 그쵸?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당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반응을 갖다 볼 수 있는 베네딕트 용액을 준비해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분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실험관 A, B, C, D 4개를 갖다 준비해서요. 똑같이 녹말을 갖다가 넣고, 자, A 시험관에는 우리가 증류 수만, 그 다음에 우리가 B 시험관에는 끓인 침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C 시험관에는 우리가 침을 넣고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5도에서 40도씨에 ABC 실험관을 갖다가 위치시킬 겁니다. 근데 이 35도에서 40도라고 하는 이 온도를 갖다 유지해 주는 이유는 바로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바로 작용할 수 있는 온도인 거죠. 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갖다가 유지해 주지 않으면 단백질은, 즉 소화효소는 작용할 수가 없어요. 자, 소화효소에 우리가 주 성분인 단백질이 우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최적의 온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 침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얼음을 위치시켜 놓은 실험관에다가 넣어주면, 자, 이 침은 작용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최적 온도가 여기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녹일 수가 없어요. 즉 분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녹말을 분해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 찾아보면 증류소 안 되죠.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자, 끓인 침. 100도 가까이 우리가 여기서 끓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40도가 넘으면 변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소화효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침은 소화효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침은 아밀레이스는 가지고 있는데 온도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소화효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녹말이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A, B, D. 그러면 아이오딘 반응 일어나겠네요. 무슨 색깔로? 자, 청남색으로, 자, 보라색 글씨로 이쁘게, 자, 청남색으로 색깔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끓인 침도 녹말이, 자, 아이오딘 반응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침은 여기서 우리가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얼음 속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 그렇죠, 녹말이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청남색으로 색깔이 우리가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베네딕트 반응을 시켜보게 되어지면 청남색 반응이 일어났던 곳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35도에서 40도까지의 이 물에다가 담궈 놓았던 C 실험관은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해서 녹말을 분해시켰기 때문에 엿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엿당은 우리 베네딕트 반응에서 무슨 색깔로 바뀌느냐? 바로 황적색으로 바뀌게끔 되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증류소하고 여기서 우리가 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아이오딘하고 베네딕트 반응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끓인 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얼음 속에 우리가 박아놓은 이 실험관에 침을 넣었을 때까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해야 우리가 까먹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꼭 머릿속에다가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화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갖다 또 풀어보러 갈 텐데 문제 강의 먼저 듣기 전에요. 일단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열심히 풀고 와서 또 우리 문제 풀 때 함께 하도록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파이팅!